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퇴 시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쯤 전에 이재명 지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 국정감사 다 치르겠다, 경기도 지사로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 무엇을 고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감 전에 사퇴를 하고 국감을 안 받으면 다른 부지사가 나가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큰 곤혹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정을 책임지겠다면 자기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몇 번 밝혔었잖아요. 그러한 책임지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은 향후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자세 이런 것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보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명백하니까 국감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총공세가 예상됩니까, 실제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마 할 텐데 그걸 막아낼 자신이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제 기초단체장으로서 성남시가 한 69만인가밖에 안 돼요. 기초단체장으로서 이 토건 세력과 대항해 나가면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환수 이익을 많이 해냈고, 우리 여러 가지 장치들을 최근에 뭐 청렴 허기서까지 제시했잖아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 공영개발을 위해서 또 성남 시민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싸워왔다, 이런 걸 홍보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거는 크게 안 되겠죠. 그 정치공사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 것이 될 텐데 저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맞죠. 당선이 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를 했고 당 대표가 이른바 공천장, 그러니까 중앙선거관위에 낼 추천서를 받았으니까, 수혜했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된 것은 맞는데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당 대표와 같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간 것 이외에는 당내에서 분란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자, 이 당의 민주당의 제1당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라고 행보를 할 수 없는 정치적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으나 넓게 본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난 18일 날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20일 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여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 사표를 내고 지사직을 던지고 후보로서 할 행보가 당내 분란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공식 행보를 하게, 정식 행보를 하기에 아직 깨림직한 측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자기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뭐 이른바 초선 의원들과도 이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논쟁, 티격태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일각에서는 아마 여권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후보는 됐는데 아직도 대장동 때문에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으니 당신이 돌파해라 하는 그런 압력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턱걸이 과반, 이 신승의 여파, 민주당의 짙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59.29%가 맞느냐? 49. 몇 프로 맞는 거 아니냐? 49.32. 3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다툼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게 당 지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네. 정말 송영길 대표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당자인 이재명 후보가 잘 봐야 합니다. 그냥 경선에서 이겼다, 이거로 만족하면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본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선에 이긴다는 그 목표를 본다면은 결선을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죠.
10월 10일 그 대회 당일날 이상민 선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음을 선포했고 또 제가 선관위의 대통령 후보 등록용 당 추천서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또 그런 법적으로 이것을 가면 우리 민주당 스스로의 이것 하나 처리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진중하시고 진지하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당 전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승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경선 집계 방식에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위까지 가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근거라든가 논리가 더 지금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나와 있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관례 이전의 대선 경선에서도 이러한 무효표 투표, 무효표 처리 문제, 유효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무효표로 다 처리를 했던 관례가 다 있는 것이고요. 매번 대선 경선 때부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이미. 또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0.1%라도 이겼어도 그거는 당 후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낙연 후보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걸 한번 봤어요.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와서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공직선거는 어떠한 과거가 있느냐 봤더니 공직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때 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이렇게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에 다 무효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시일 내로 기억하기 쉬우시게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했을 때 이정희 후보가 이 투표 당일 3일 전에 사퇴를 합니다. 이정희 후보한테 찍었던 표들이 있잖아요. 뭐 제외 국민이라든가 부재자라든가 또 당일날도 이 투표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정희를 찍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 무효표 처리돼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선거 총량을 보시면은 그때의 대선 선거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선거에서도 그렇게 했고 공직선거법에도 그런 조항들이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처분 신청 들어가도 제가 보기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건 깨끗이 승복의 문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주권자들에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 후보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자의 의사를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이 캠프에서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후보보다도 캠프에서 예를 들어 캠프 상층부 분위기가 이게 조직이라는 건 좀 물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생명력이. 그러한 어떤 관성과 타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낙연 후보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지. 지금 문 대통령도 그 과정도 정당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메시지도 보냈고 당에서도 다 그러고 오직 찬성하는 정치 집단은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낙연 후보 잘한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하나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이낙연 후보가 스스로 이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캠프에 계신 분들 설득을 해서 원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물로 나 있단 말이죠. 만약 이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예를 들면 법원이나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나가면은 저는 이낙연 후보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일인가 오찬 회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빨리 접고 승복하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정치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쯤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까? 내일 아마 송영길 대표 결정을 한다니까 그 전후에서 후보가 입장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 당권파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왜 경선 불복하느냐? 원팀 아니면 배신이다라는 논리로
이낙연 후보 측을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이 그렇게 또 설득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50대 39로 이낙연 후보가 패했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 50대 39.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간에 그만둔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를 합하면 이맘뉴스 방송에서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초기 자본이 뭐 지금 뭐 어느 재벌에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보도됐습니다만은 그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걸러져서 그 다음에 그 돈이 저수지로 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그러면 원래 그 투자한 그 예를 들면 어떤 돈 주인한테 간 것인지 이거를 빨리 수사하면 같이 계좌 추적하면 될 텐데 왜 자꾸만 녹취록 문제 갖고 계속 하니까요. 이 녹취록은 들어가서 김만배 씨 같은 건 나 안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자고 오면 눈치 보지 말고 말이죠. 정확하게 이번에 검찰이 살아나냐 죽느냐 이런 각오로 해서 명확하게 이 수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좌 추적은 검찰의 수사 기법이고 이게 또 공개와 비공개 그 각각의 상황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 안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물론 어려운데 저는 한 말씀 할 수밖에 없는 처진 느끼는 게 검찰의 태도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진 게 8월 31일입니다. 근데 검찰은 계속 수사를 안 하려고 정말 끝까지 민기적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핸드폰 그거 다 경찰이 찾도록 놔두고 검찰에서는 완전히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는 수모를 당할 정도로 예.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만배를 왜 어제 그저께 또 그 왜 경선이 끝날 때쯤 부릅니까?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주변격인 김만배한테 증거 인멸 내지는 관련자와 입맞출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소환한 거예요. 유동규를 왜 구속했느냐? 뇌물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구속한 거고. 그다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령하게 녹취록이 나오니까 허겁지겁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 대목이 중요하냐? 첫째, 정치적 의미가 큰 거예요. 오늘 네. 대통령이 한 말 생각해 보시죠.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제 눈길을 끈 것은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한 이 대목.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라는 이야기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해왔어요. 예.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합동수사본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말했어요.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해라.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당선됐지만 당내에서 이미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낙연 후보 측에 그런 의원들의 주장도 수용해 준 거예요. 합수부 꾸려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이낙연, 이재명 갈등, 이낙연 대 당권파의 갈등에 저는 하나의 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말이죠. 50억 이런 누구 나오고 뭐 검찰 나오는 다 격가지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시 말하면 본질은 더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4,040억, 8,500억을 벌어간 소수의 부동산 작전 세력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덕분에 된 거냐는 문제. 예. 유동규와 또 하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 저는 거듭 드리는 거고 당을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대통령 말한 대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대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4명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이재명 잡는 저격수다 이렇게 자임을 하면서 각종 공개적인 행사 그리고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재명 후보를 내가 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눈에 띄는 후보가 혹시 있습니까? 그 말씀은 제 입장에서 드리긴 힘든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첫째, 정치적 본능과 기술이 뛰어나요. 두 번째, 민심을 읽는 능력이랄까 민심을 굉장히 빨리 간파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본능적 감각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이렇게 어떤 밑바닥에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바닥 정치를 통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얼굴 하나 안 바꾸고 정책을 바꾸거나 확 표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보건대는 후보가 돼가지고 다시 본격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먼저 성장을 이야기하고 친기업을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은 얕잡아 본다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강점 있는 사람이다. 전투력이 뛰어나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경기도와 TK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뭐 개인적인 약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 넘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저는 뭐 터프함 플러스 예리함이 가미되어야만 본선에서 토론이든 뭐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또 무속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안보든 경제든 진짜 중요한 국민들한테 진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사결정의 근거, 판단의 근거가 뭐냐. 근데 미신, 무속 아니면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같은 이런 게 아니면 뭐냐. 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언론에 세우고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그러고 멘토다 그러고 지도자 수업을 시켰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셨어요.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2차 컷오프 전부터 있었던 무속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이게 내부 총질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토론회에서는 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무속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설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에서 네거티브를 뭐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건데 사실 냉정히 보면 당내 경선이라는 게 어차피 후보를 반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뭐 그 수준인데 그걸 뭐 내부 총질을 하면은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 이야기를 언제까지 뭐 끝까지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일정 부분에서 거쳐주는 게 맞는 건데 또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 크게 뭐 틀리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통령 후보쯤 된다면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저렇게 결정을 하는가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이런 무속 논란이 앞으로 뭐 본경선에서 이렇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의원이 저 문제를 왜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제 본선 경선이 5대5 아닙니까? 여론조사 반, 당원 반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강고한 지지자들이 과거부터 보면은 이 기독교 쪽에 계신 분들이 그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성이 커요. 그리고 그런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게 형성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며칠 전날인가 어젠가요? 그제 하여튼 뭐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순복음교회에 성경책까지 들고 갔었는데 자, 그 문제를 이러한 주술 정치 논란에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이 기독교 계신 분들에 대한 반감, 정서적으로 강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그 문제를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유승민 후보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열흘이 넘었잖아요. 지금 왕자부터 해서 그다음에 무슨 선생님, 뭐 도사,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 특히 이제 부인 김건희 씨하고도 또 연관성까지 나온단 말이죠. 못 놓은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운세라든가 주역 뭐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에 나왔던 윤석열의 실언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보여져요. 윤석열의 실언은 그때는 몰랐어. 방어 논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건 종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강고하게 윤석열 후보를 받들고 있는데 그 지지층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유승민 후보의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유승민 후보 하면은 교수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만 경제에 능하고 토론에 경제 전문가로 토론에 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론에 갈수록 이게 공약이나 정책이 안 먹힌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점잖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굳어져 버리니까 아니 저 사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정책은 좋은데 까면 까민데 되냔 말이지. 이런 반론에 부딪히니까 자기로서는 터프한 거, 강인한 거. 아, 유승민도 저런 면이 있었네.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까지의 유승민 다음에서 탈피하는 게 경선 전략이라고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래 싶더라고요.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